그럼 또 어떻게 봤냐면요. 뭘 봐. 들었잖아요. 그냥. 그냥 들었어요. 느낌적으로 뭔가 계속 오긴 하는데, 뭐가 와요? 어떤 말을 해주시면은, 이게 대사가 됐건, 아니면 설명해 주실 때 어떤 단어로 했건, 그걸 통해서 뭔가 느낌이나 분위기 같은 거는 여전히 오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회에 있는 이런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건가? 아직도 이게 어떤 희곡이다 또는 그런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네. 이번 편은 다른 편에 비해서 여러분도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쾌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말투기 스타일로 뭔가 제대로 풀어내려고 하는 어떤 걸 노력도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제 스타일로 좀 이렇게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벗어나지 않거든요. 원래 스토리 라인에서. 근데 왜 저는 이번에 이걸 극도로 지향했냐면 설명하는 순간 제가 해석자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 상징주의자들이 이 생각하는 방식, 이걸 좀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 현실이 가상세계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징주의자시거든요. 진짜 진실은 그 플라톤이 이야기한 저 이데아 같은 거 있죠. 그런 진실의 세계는 저쪽 저편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우주적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일상의 미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 어떤 것이 진실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이론이고 원리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 상징주의자들의 생각의 출발점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자세히 이해하려면 뭐 역사적 배경 잠깐 훑어 가면 상징주의 이제 선언문이 나왔던 게 장모레아스가 선언문을 썼던 게 1886년인가 그렇고요. 사실 이런 흐름들은 이 전부터 계속 또 선발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사실주의가 태동하자마자 바로 이 반론이 나왔던 문제여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성취했던 사람이 이제 시 쪽에서 보들레르였고 그리고 화가들 중에서는 구스타프 쿠르베 쿠르베가 이제 사실주의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그 쿠르베의 그런 화풍에 반대했던 일련의 화가들 근데 반대했다라고 해서 뭐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동료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술의 가치를 어디다 뒀냐의 문제겠죠. 뭐 오딜로 르동이라던가 보나르라던가 뭐 상징주의 화가들로 우리들이 이 개념 짓는 화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화풍과 쿠르베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바로 그냥 감이 오십니다. 정말 리얼리즘이라는 것에 근간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상징주의자들이 그림 그리는 딱 화폭을 놓고 보면 이제 예시 뜰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가치가 이런 거죠. 현실주의자들은 이미 진리가 우리들한테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야? 현실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중요해지는 게 리얼리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얼리즘 극들을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띠고 그리고 이 현실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과학적인 어떤 이런 사상들, 실증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요 시기가 다 그런 시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요때쯤에 맞물려 가지고 이제 뭐 실학이니 뭐니 뭐 실사구시 정신 이런 거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요 시기거든요. 이때가. 근데 이게 처음 태동했을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거 너무 오만한 사상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판했던 사람들의 선두주자가 일련의 상징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그 신정 체제 뭐 이런 걸 뭐 지향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들의 언어를 듣고 있다 보면. 그런데 이들은 겸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니들이 이 우주를 안다고, 니들이 인간을 안다고, 니들이 이 세상을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월적 진리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상징주의자들의 전제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태어나냐면 프랑스 상징주의를 이제 놓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1870년부터 해가지고 뭐 1900년대 초반 뭐 이때까지 뭐 짧게 이게 최대한 길게 잡은 거고 짧게 잡으면 한 10년 단위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1880년대부터 1890년까지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좀씩 다른데 아무튼 광해의 의미를 그 정도 놓고 보자면 분명한 건 사실주의 발현 이후예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이제 프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지잖아요. 저 가지고 파리를 점령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프랑스 파리를 이제 점령하고 있던 이 사상 체계라든가 철학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가장 주류였던 사상은 뭐? 방금 설명드렸던 실증주의 정신, 그리고 과학 맞는 정신,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넘어서 이제 리얼리즘, 더 나아가서 에미졸러가 주창했던 자연주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예술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 그러면은 그 시대의 핵심 가치가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리얼리즘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과학 만능주의, 저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검토가 요구되기 시작하겠죠. 즉, 사실주의가 인간이 이상적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870년대 이때부터. 그러고 나서 현실, 사회, 개인, 심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 묘사에 치우친 나머지 인간들이 뭘 잊어버리기 시작했느냐? 형이상학적인 세계, 관념의 세계, 그리고 이상의 세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추방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인간의 관심은 당연히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물질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간으로부터 많이 사람들이 재편되기 시작되고 그래서 세속적인 인간들이 많아지다 보면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셔도 알겠죠. 이제 그런 느낌은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물질로서의 껍데기만 남겨둔 채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 관념, 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버리기 다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들이 인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 초월의 세계, 진실의 세계, 본질의 세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꿈꿀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역사의 배경을 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변혁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이단의 지식인들은. 이 모럴부터 다시 바꿔내보자. 사람들이 모럴부터. 이 너무나 물질주의적이고 과학 만능주의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로만 이 모든 가치 차이가 재편되어 있는 거 이것부터 뜯어 고쳐보자. 이런 생각부터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한테 자기들도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의 진실, 소중한 것 뭔가 이 인간으로서 소중히 지켜야 될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초기에는 자기들도 그것이 뭔지 설명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무력감 느끼실 때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나 어렸을 때는 여기에 뒷동산이 있었고 어느 개구리 잡고 물챙이 잡고 그랬는데 그런 감상과 낭만이 있었는데 들어온다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어린 마음에 그러면 개구리랑 물챙이는 어디 가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냅뒀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시는 어떤 시인들이라던가 이러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잖아요. 누구한테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연이 지켜줘야 된다는 그 가치를 누구한테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히나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것이라고는 누구나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서울에선 더 이상 뭐 온데가 더 아스팔트라 오히려 흙을 밟아볼 경험이 더 적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걸 사람들한테 납득시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초기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좀 포기하는 경향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퇴폐적이고 심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퇴폐적인 세계에 빠져들어가고 예술을 위한 예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세상은 더러운 거야. 뭐 내가 알고 있는 진실 따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 내 예술이나 해야지. 이렇게 빠져드는 심리주의자들 있잖아요. 더 소극적이고 내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게 돼요. 내적인 어떤 자기만의 진실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시인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읽고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의 안에 있던 그 더러운 이면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심리적으로 분석해 들어가서 쓰는 시들도 있고. 그러니까 심리성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냥 퇴폐성으로 넘어가요.
인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보기에 결국에 종말적으로 가면 다 망하러 가는 길인데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네. 어차피 뭐 어때 망해가는 세상 놀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매음이라던가 혹은 적극적으로 어떤 성행이라던가 이런 걸 찬양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퇴폐주의 이 예술자들로 쭉 빠져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뭐 미국 드라마 봐도 그런 애들 많잖아요. 인간들은 가망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그냥 즐기다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약 쪽쪽 빨고 하는 이런 양아치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사람들에서 예술가가 또 탁 나오기도 하죠. 보들레르가 그전은 축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걔는 유목했어요. 마약을 그렇게 많이 했고요. 보들레르랑 그 일련의 상징주의적 흐름을 보이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1886년에 장 모레아스가 상징주의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것이 이론적으로 좀 더 가다듬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해해 볼 만한 그리고 이제 예술사적으로 편입할 볼 만한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고 이제 인정받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주의 선언문도 1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길게 썼는데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거예요. 상징주의는 그 자체의 목적 이외에 교훈성, 도덕성, 웅변적 요소 혹은 고다파의 객관적 묘사 같은 여기서 말한 고다파라는 건 이제 상징주의 시인들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최초의 어떤 현대시적 어떤 그런 흐름? 고다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묘사 같은 이 사람들의 이 비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한다. 그리고 시는 현상 세계가 아닌 본질 세계의 원형적인 관념을 지향한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관념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는 유추와 상징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또 한 가지의 말을 또 덧붙이면 이해가 쉽게 편해요. 그래서 보들레르를 상징주의 시인의 선구자라고 하잖아요. 보들레르가 얘기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인은 사람들이 본질 세계에 인도될 수 있도록 예언해주는 예언자 혹은 번역자 혹은 해설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럼 이들의 이제 관념이 이해되시죠? 네네. 인간들은 순수성, 본질성, 이상적인 관념 이런 세계로 가야 돼. 그게 인간이 지향해야 될 바야. 근데 그게 뭔지는 상징주의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상징주의자들은 어떤 그런 예민한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인도 그 본질 세계의 정확한 언어라던가 정확한 그것이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뭔지 시인들도 직관적으로는 아는데 이것은 이거야 라고 딱 정확하게 개념으로 정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어떤 걸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 언어를 얘한테 묘사해 줌으로써 얘가 그 상징적 언어를 계시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통해서 그 본질을 찾아나갈 수 있게 하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이 중간다리 역할을 시인이 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보들레르거든요. 이제 그러면 상징주의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일련의 시라던가 이 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왜 글을 그렇게 썼는지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시죠? 이것이 극단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것들이 그것이 아동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극은 현상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극이라던가 동화 이런 거 읽다 보시면 정말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거기서 뭐 자세하게 뭐 현실적인 그런 얘기 설명합니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파랑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파랑새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티르티르랑 미틸이라는 애가 산골짜기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나무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같은 파티를 지속하고 나니까는 미틸은 이제 몇 년 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오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맨날 똑같은 파티만 하고 막 이러면서 벌써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이나 쳐자. 그래서 자요. 그래서 자는데 갑자기 눈을 쾅쾅쾅 두드렸어요. 검은 마녀가 나타나요. 마귀 할멈처럼 나타났어요. 얘들아 혹시 니들 파랑새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우리 파랑새는 없고 산비둘기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는 니들
나한테 파랑새를 좀 찾아다 주지 않겠니? 그게 있어야지 내가 내 딸을 구할 수 있단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몰라 무서워 저 할머니 뭐야? 그러니까는 네 눈엔 내가 할머니로 보이니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틸트리의 맞바르게 다이아몬드를 빡 박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틸트리 이게 뭐죠? 라고 하니까는 자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버려. 그 다이아몬드를 띡 돌리니까는 그 할머니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네가 보고 있던 건 다 표면의 현실적인 세계란다. 원래 진실의 세계에서의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다. 근데 나도 저주에 걸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어서 빨리 그 파랑새를 찾아다 주렴. 파랑새를 찾아다 드리면은 할머니도 돌아오고 딸내미도 고칠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도 혹시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파랑새는 그런 존재란다. 그러니까는 정말 신기하다. 이런 세계가 있다니 하고 이제 갑자기 할머니가 띡 하니까는 갑자기 땡땡땡땡 시계가 울리면서 시계 여기가 끼 이렇게 열려요. 거기서 막 시계 아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막, 저 아이들은 뭐지? 원래 저기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시계 요정들이란다. 너희들이 지금 딱 떠나 좋다는 신호를 주러 온 거야. 자, 이제 돌려서 떠나렴. 그래서 처음 갔던 세계 뭐 죽음의 세계였나? 이런 데 가요. 거기서 이미 돌아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초가집. 이런 데 할머니, 할아버지 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죽었는데 정말 어느 세상이든 갈 수 있는 모양이야? 라고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담소 나누고 있다가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파랑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그래가지고 파랑새를 가져가야지 행복해질 수 있대요. 혹시 그 파랑새를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그래 알았다 가져가렴.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줄 수 있단다. 줘요. 너무 쉽게 구하죠? 그러니까 예! 하고서 세상에 딱 가둬가지고 나오려고 딱 돌렸어요. 그랬더니 현실 세계로 돌려고 하니까는 이 세계를 벗어나자마자 파랑새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파랑새는 그 세계 속에 속해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렸네. 우리 한 번 더 시도해보자. 해서 또 삑 돌려요. 캄캄한 밤의 궁전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또 온갖 또 환상 속 동화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어디 문으로 들어가면 뭐 유령 세계가 등장을 하고, 어디 문으로 들어가면은 똥만 있는 그런 변의 문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느 세계 문을 딱 열었더니 이제 한참 전쟁 중이야. 저기는 파란색 따위는 없을 거야. 문 닫고. 이런 식으로 암시성으로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전쟁통에는 파란색 따위 있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막 찾아다니다가 첫 번째 문에서 또 딱 열었는데 유령이 우글우글. 두 번째 문 딱 열었는데 병균이 우글우글. 파란색을 어떻게든 찾아나가지고 나왔는데 죽고. 어떻게든 파란색 찾아 나왔는데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서 마지막에 딱 돌렸어요. 꿈의 나라로 갔어. 와, 웬걸. 뭔데 꿈의 나라는 날아다니는 새가 모두 다 파란새야. 노다지. 싸그리 잡아들여. 오, 잡아요. 막 잡아가지고 한가득 담아가지고 우리 이제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서서는 딱 돌려놓으려는 순간 다 죽어요. 꿈의 나라에 사는 파랑새는 꿈속에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않고 딱 돌려요. 중간에 어디 또 딴 데도 갑니다. 뭐 이제 뭐 남의 나라 가서 그 남한테 복수도 당하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다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빠가 우리 친구를 다 죽였어. 이런 역경들도 있고 이래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흘러가다가 띡 돌렸는데 갑자기 자 이제 8시가 울립니다. 오늘 8시에 태어날 아기들 모두 줄 서세요. 뿌뿌 이렇게 하니까는 이것들이 뭐지? 그러니까는 여기는 미래의 세계. 곧 태어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란다. 마치 그 애니메이션 소울처럼. 그러니까는 그 영혼들은 정시각이 되면 항상 새 생명을 얻으러 지상 현실 세계로 출발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다. 띠띠 자 8시입니다. 8시 자 띠띠띠 하니까 이제 엄마가 갑자기 확 되면서 미틸 8시야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틸티가 밑에 뜨면서 어떻게 된 거지? 엄마 우리가 어디 갔다 왔냐면요. 그러면서 근데 엄마 얼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니까는 아유 나 우리 엄마는 틸틸과 미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하단다 라고 하면서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해요. 집에서 키우는 산비둘기를 딱 보죠. 오빠 우리가 키우는 산비둘기를 봐. 이제 보니 제가 파랑새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비둘기라고 알았던 애가 유리새였던 거예요. 실제 파랑새. 재밌죠? 애니메이션도 재밌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나왔던 애니메이션인데 그러니까는 상징주의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역사적 배경 설명 듣고, 막 관념 세계 설명 듣고,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동화로 풀어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진실과 본질은 다 상징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 상징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것을 볼 줄 모르고,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상징주의 극들에는 볼 줄 모르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골로가 골로도 실제로 눈이 멀진 않았지만 네.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이 욕구, 이것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는 인간처럼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아르케는 눈이 멀었어요. 네. 이 본다는 것의 의미, 이런 데서도 이 상징주의는 계속 이 천착하는 거거든요. 진짜 본다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죠. 요 관점으로 놓고 이 펠라스와 멜레상들 그 식구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럼 너무 쉬워요. 아, 그래,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로바로 드실 겁니다. 그걸 표면만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그럼 쓰고자 했던 게 어떤 뭐 새로운 낭만주의나 혹은 뭐 환상문학이나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성을 이들이 갖다 쓰는 이유는 환상성 자체가 그러니까 상징인 거죠. 그래서 뭐 예이츠 같은 사람도 켈트의 혁명 이런 데서 보면은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요정에 관한 민담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단서들을 계속 다뤄놓습니다. 그럼 왜 이런 요정이 옛날엔 존재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믿지 않으니까. 믿으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또 제가 만화 예비를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베르세르크 뭐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화가 나오거든요. 아수라장이 된 어떤 그러한 세계관 속에 이제 가츠라는 주인공이 이제 그 마물들과 싸워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요정도 존재하고 뭐 마물도 존재하고 이런 세계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정이 이제 그 가츠의 이제 사이드킥 이런 걸로 붙어 있는데 피크라는 요정이 붙어 있는데 어떤 에피소드 중에 이 가톨릭에 심취해가지고 가톨릭 이외에 다른 것을 미신으로 믿지 않는 이 광신도가 나와요. 그 광신도는 이 피크를 보질 못합니다. 피크가 이제 얘 따뜻기를 막 딱딱 때리고 막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는데도 이게 막 몰라줘 막 어안이 벙벙해요. 그러니까는 가치가 야 피크 장난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얘가 어이구 지금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애 지금 나 못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눈에는 당신이 보이지 않죠? 라고 하니까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네가 믿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상징주의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만능주의라는 게 뭐야? 절대불명의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해내고 증명해내서 진리를 밝히겠다는 게 지금 현대 과학이 갖고 있는 이 증명식 혹은 실증식 논리 이거잖아요. 이것을 그리고 이성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진실 진리를 파실 수 있는 학문이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게 상징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그 진실의 영역, 그 절대 진리의 영역, 그 순수의 영역,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심오하고 원대한 섭리는 파고 들어가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감히 어디 정도까지만 가능하느냐? 직관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시인들 혹은 어떤 천재들에 의해서 암시되고 유추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암시되고 유추적인 언어로 쓰지 않는 것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진실하고 싶은 거니까. 분석과 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써내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상징주의자들 입장에서. 상징주의자들 것은 메틀링크의 어떤 이런 이야기보다 시로 이것을 이해해보는 훨씬 더 편해요. 그래가지고 몇몇 유명한 상징주의자들, 그러니까는 보들레르시 1편을 읽어드렸습니다만 그 상징주의자 계보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몇몇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들레르가 선구자라고 놓고 보면 보들레르한테 영향을 받은 이제 세 명의 이제 그 내려오는 그 계보들이 쭉쭉 있어요. 그래서 뭐 베를렌, 뭐 랭보, 말라르메 뭐 이런 사람들. 보들레르의 어떤 감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또 확장시켜가지고 어떤 완벽한 표현과 어떤 순수 서정시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뭐 베를렌. 언어를 주술적으로 조직해내고 체계적인 어떤 환각을 일으켜가지고 환상적인 언어 그리고 공감적인 언어 이런 것을 빼는 사람을 랭보. 그리고 이제 뭐 말라르면은 이제 그 보들레르의 이런 지적인 면. 그러니까는 상징주의자들이 지금 세계를 사실주의자들과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면을 더 깊숙이 파고들어가지고 절대 세계나 어떤 사상을 정지하고 그 언어를 순수화 이런 것들도 지향했던 사람을 말라르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계부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따라가지고 뭐 정감시, 서정시, 혹은 환상시, 혹은 지성시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것 이후에 이 정감적인 서정시가 더 개인적으로 침체하고 나니까는 그것이 대가당티즘이 되고, 랭보가 지향했던 환상시, 요것이 일련의 언어로 더 정제돼가지고 뻗어나가니 이게 상징주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성적인 시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뭐 폴클로델이나 뭐 발레리 이런 사람들이 뭐 추구했던 뭐 지성시 이런 것들이 또 되고, 이것들이 이제 세대가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저 흐름 뒤쪽에 어떤 걸로 몰려들게 되냐면 연극사에서는 초현실주의로 몰려들게 됩니다. 물론 초현실주의 이전에 뭐 미래파도 있고 좀 있긴 다나도 있고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계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결국에 인간의 언어, 과학적 언어, 이 사실적 언어, 객관적 언어 이런 걸로 진실 따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닿을 언어를 그럼 니들은 알고 있어? 옛날 옛적 신관이 있던 시대에는 알고 있었다라고 뻥을 쳤죠. 그래서 신관이 존재했던 거잖아요. 신의 언어를 대변하는 신관. 그러니까 신관이 제일 높잖아. 제일 짱이잖아요. 그죠? 가톨릭에서도 교황이 짱이에요.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교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언어가 그 신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신의 대변자로서. 근데 그게 사기라고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그죠? 근대로 넘으면서 그것이 사기라고 넘어오고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걸로 사실을 썼는데, 상징주의자들이 그렇다고 뭐 가톨릭이나 이런 거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심오한 세계가 있다는 건 인정하자.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 못하는 심오한 세계, 본질의 세계가 있다고.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시인의 유추적인 상징적인 언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언어들은 개념적 언어로 쓸 수가 없으니 공감각적인 언어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징주의자입니다. 랭보의 이제 모음 같은 시 있잖아요. A 검은, B 흰, I 붉은, U 초록, O 푸른 모음이요. 나는 언젠가 너희들의 신비로운 탄생을 말하리라. 요 시 본주신 적 없나? 영어의 모음이 5개잖아요. 네. 그 5개가 색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것이 그 색깔들이 조합이 되는 단어들이다. 이게 단어가 그러니까 조합된 색깔로 보이겠죠. A와 E가 섞인 단어를 누군가 발음을 하면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회색이 나오고, E와 I가 섞인 단어가 딱 들리면 흰색과 붉은색이 섞인 뭐 분홍색이 나오고, 이런 공간각. 이것을 시로 쓴 사람이 랭보거든요. 이런 공간학적인 교훈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시가 보들레르의 시에 있습니다. 그게 만물교감이라는 시예요. 죄송합니다. 낭독 좀 듣기 싫어서 낭독해 드릴게요. 시가 좋아서. 자연은 하나의 신전. 그곳에 살아있는 기둥들은 때때로 난해한 말들을 쏟아내지. 인간이 상징의 숲을 지나게 되면 숲은 친근하게 그를 지켜보네. 멀리서 어우러지는 긴 메아리들 같이 어둡고 심오한 조화 속에서 밤처럼 그리고 빛처럼 광대하게 향기와 색채 그리고 소리가 서로 화답하네. 어린아이 살결처럼 싱싱한 향기, 오보의 소리처럼 감미롭고 초원처럼 푸르른 향기, 썩은 내음에서 풍요롭게 압도적인 향기들까지. 무궁한 사물의 확장력을 지닌 것들은 호박향, 사향, 안식향, 훈향처럼 정신과 감각의 환희를 노래하네. 이제 이 시도 이제 읽히시죠? 안 읽히세요?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설명한 대로 이해하면 끝이에요. 자연이 하나의 신전이라 이거야. 이 위대한 자연이 신전이라고. 인간이 그 자연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의 신전이고, 그곳에 살아있는 기둥들은 때때로 난해한 말들을 쏟아낸다 이거야.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교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말을 하고, 풀도 말을 하고, 그 사이에 두는 바람도 말을 하고, 그 속에는 위대한 자연들은 서로 다 교감하면서 자기들의 언어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때때로 난해한 말을 쏟아내는데, 인간이 그래서 그 상징에서 숲을 지나려고 하면은 숲은 친근하게 인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 모른다는 거예요. 불도저 갖고 와가지고 정원하고 깎아서 종이 만들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어우러지는 긴 메아리들 같이 어둡고 심오한 조화 속에서
어둡고 심오한 조화니까 인간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둡고 심오하더라도 그것을 밤처럼 그리고 빛처럼 광대하게 향기와 색채 그리고 소리가 서로 화답한다. 근데 인간이 이걸 못 듣는다는 거야. 만물은 이미 다 그렇게 교감하고 있는데. 자, 아이의 수준으로 얘기해 줄게요. 돌고래 언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얼추 본 적 있어요. 돌고래 종들끼리도 언어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처음 듣네요. 돌고래 언어가 돌고래 종에 따라 가지고 돌고래 언어가 인간의 언어 가지수보다 많아요. 인간은 모르죠. 돌고래의 이 언어가 인간이 아직 모를 뿐 나무들끼리 얘기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야, 나무들이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세는 겸손하게, 그리고 그 이해 폭을 넓히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소리가 깃들어 있고, 만물의 그 생각들이 깃들어 있고, 그것들은 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동양적인 관점 아닙니까? 우리들한테 익숙해가지고 지금 모르는 건가? 혼자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 펠라스와 멜리상드를 보면 느껴집니다. 샘에서 발견했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멜리상드라는 이름 말고는 그 외의 것들은 다 몰라요. 자기만의 뭐 세계에 빠져있는 그런 인간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해하고 모호해서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멜리상드라는 사람이 어떤 다른 세계 혹은 다른 종이라고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프네를 사랑한 아폴론. 아폴론이 다프네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든 걔한테 구애를 하다가 다프네가 아 싫어요 난 아르테미스님을 존경해서 처녀로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 해서 아니 그냥 저 나무로 만들어주세요. 다프네로 나무로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사랑하잖아요 아폴론이. 그래가지고 꺾어가지고 뭐 하는 게 월기관이잖아요. 자, 이런 상징들이 있잖아요 신화 속에는. 숲속에서 발견한 요정일 수 있는 거예요 멜리상드는. 그런데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얘를 인간 세계로 데려왔어. 알르몽드라는 자기 그 국가로 데려왔잖아요. 알르몽드가 해석하면 모든 세계예요, 모든 세계. 인간의 모든 세계라고 데려왔는데 얘가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걔는 표면상으로 드러나게 어떻게 드러나요? 인간의 아이를 배에서 출산하고 죽어버려요. 점점 쇠약해져서. 그러면은 멜리상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이제야 뭔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야. 이게 제 해석입니다, 그냥. 근데 저는 이 해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의 태제로. 멜리사운드가 상대 태제를 갖고 있다면 골로도 상징의 태제를 갖고 있어요. 자, 멜리사운드의 언어로 쭉 이제 그 텍스트를 읽고 봅시다. 멜리상드는 골로가 사랑을 구했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거기에 어떤 이질감도 느끼지 않고 받아들여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을 바로 줘요. 펠레아스가 다가와서 사랑의 신호를 보냈을 때도 펠레아스한테 줘요. 인간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그냥 단순한 치정극이고 나쁜 사람이죠. 근데 걔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받으면 바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의 관점을 잠깐만 벗어놓고 보세요. 네. 불륜이 좋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멜리상드가 솔직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놓고 치자고요. 바닥이 어딘지 알고 싶어요 라고 바로 손을 뻗고 행동하는 인간이에요. 주저함이 없어요. 단지를 빼서 놀고 인간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걸 중요시하게 여기는 애는 누구뿐이에요? 골로뿐이에요. 그래서 이해 못하잖아요. 멜리상드가. 그래서 난 불행해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징 기호들로 우리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럼 멜리상드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멜리상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학의 흐름도 나오거든요. 난파선에서 저거 내가 타고 갔던 배인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난파선에서 난파당했거나 아니면 저거 내가 타고 왔던 배랑 똑같은 배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어딘가에서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백치에서 버림받았는지 아니면 기억 상실을 겪었는지 그것까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애는 지극히 막 유아적인 상태로 퇴행했을 수도 있어요. 정신적 충격이 커서. 본질적인 병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생긴 비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해 계시는 분들은 완전 이거 나쁜, 응? 이거 아주 계산적인 애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누구 입장에서 보시겠어요, 그러면? 골로 입장에서 보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골로가 마지막에 참여하면서 진실을 자꾸 알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도 골로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켈이 얘를 물리는 거거든요. 뭐가 숭고한지를 모르고 계속 이 번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련의 축이 그러니까 골로한테 이렇게 좀 몰려있긴 해요, 사실.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는 만나는 순간 사랑을 느꼈으면 사랑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그들이 그 사랑을 이루어지는 장소들도 상징적 기호로 이렇게 공원 샘가, 방, 램프, 정오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와 있는 이 곳은 어디예요? 알르몽드는 인간의 모든 세계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죽어가고 있는 세계를 이제 상징자들이 어디에 대치시키는 건지 이제 감이 오시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순수가. 그리고 그 순수가 더럽혀진 인간의 이 다음 세대를 낳았는데 걔는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허약하고 가냘퍼요. 그런 데서 오는 이 씁쓸함. 메텔링크가 썼던 희곡 중에 맹인들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서두에 메텔링크가 이렇게 써놓거든요. 이 희곡은 극적 행동이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그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제시해요. 저 깊숙이 별이 총총한 어느 하늘 아래 북쪽 지방에 아주 오래되고 영원한 형상의 어떤 숲. 그 한가운데 밤의 깊은 곳을 향하여 몹시 늙은 사자 한 사람이 앉아있다. 그는 헐렁한 외투로 몸을 감싼 채 죽은 듯이 꼼짝도 않는 머리와 가슴을 약간 뒤로 제끼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큰 떡갈나무에 등걸어 기대어 앉아있다. 낯빛이 끔찍하게 창백한 얼굴과 반쯤 벌어진 보랏빛 입술, 기억해낼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 때문에 핏발이 선 초점, 불면성이 보이는 부분조차 곁눈질하지 않는다. 음울한 숲의 숨죽인 침묵 속에 주위의 모든 것보다 분명해 보이지만 훨씬 더 지쳐 보이는 그의 얼굴 위로 한 줌의 성긴 백발이 흘러내려와 있다. 널쩍다리 위에 뻣뻣하게 모아진 앙상한 두 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 서문이 무대지시문인데 자기가 마치 그냥 그림을 한 번 그려놓고 자기 그림을 설명하는 듯한 언어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순간 여러분 속에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르시죠, 그냥. 끝을 모를 어둠이 있는 저 어마무시한 큰 어떤 뭔가의 공허가 있는데 그 공허의 한 저기 아주 조그맣게 한 노인을 그려놨는데 그 노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무 멀리 있는데 그 노인의 표정이 보여. 근데 그 노인의 표정은 한쯤 입이 벌어져 있고 입술은 보라색이고 눈에는 뭔가 고민이 많았던 것처럼 핏발이 잔뜩 서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서 백발에서 내려와 있고 그런 사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부터 오는 이 뭐지 이 코즈미 코로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 무지 이 현상을 인간은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곡성. 자, 여러분 곡성은 보였어요? 네. 곡성 보고 뭔 소리인지 설명 못 하시잖아요. 왜? 논리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플롯이 논리적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곡성 보면. 물론 곡성이 상징주의 그 영화로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상징성이 강한 영화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그래서 그 대사가 유명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인간에 대한 무지를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 아까 뭐 했어? 라고 아빠가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는 이미 귀신이 쓰여버린 그 딸내미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라고 계속 묻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포는 안 하겠지만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는 상징주의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에 대한 무지. 네가 뭘 자꾸 알려고 이걸 뭔가 지배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뭔가 이제 이렇게 품어내려고 찌려고 뭔가 분석해내고 뭐 아둥바둥하고 해봤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근원적으로 무지하다. 지금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맹인들 서두에. 자, 그 사자가 그렇게 앉아있죠. 끝도 모를 어둠으로 가득 찬 무대 속에 그
죽은지도 살았는지도 모를 한 사제가 앉아 있어요. 그 주위를 맹인들 12명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 맹인들은 뭐 각자 뭐 남녀노소로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불분명해요.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없어요. 맹인, 뭐 할아버지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기다리냐면 저희들 다 맹인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을 인도해줄 다음 사제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사제가 거기 와서 앉아있죠.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를.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이 구도가? 네. 피터 브리얼이 이제 맹인들 관련돼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맹인들이 이게 누구한테 인도당에 가거든요. 원래 맹인들이라는 건 그림이 원전제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묘사하는 표정들을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움에 차 있거든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어디로 누군가 끌고 나서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인주의자를 보기에 그 맹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없이 뭔가를 기다려야 해. 그 기다리는 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누가 올지도 몰라요. 요 기다리면 이 공포스러움의 태제. 여기에 놓여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일상의 비극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메탈링크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그냥 뭐 지가 뭘 해서 어떤 역경에 빠져가지고 이래서 비극성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토레님이 이걸 비극이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토레님이 이걸 비극이라고 느낀 이유는 단순히 치정극으로만 해석하셨기 때문에 이걸 비극이라고 느꼈으셨을 텐데, 치정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게 비극이 아니고 멜리장도도 그냥 마지막에 그냥 죽네. 그래서 그냥 비극이구나 생각하셨겠죠. 아니야? 저는 골로 입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골로 입장에서 보더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건 저도 그 관점에서 못 벗어났어요. 네. 골로 입장에서 봤다고 했더라고 하면 해피엔드 정도 생각하셨겠죠. 영화 해피엔드. 그 최민식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비극이라고 받아주셨겠죠. 근데 상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비극이 아니고, 펠리아스와 멜리장도 그래서 비극이 아니고, 멜리장드가 죽은 이유는 펠리아스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에 골로가 멜리장드를 끌고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의 세계에, 이 세계에서 살 수 없는 인간을 데려왔기 때문에 생명이 다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주고, 사랑을 요구하면 사랑을 주고, 아이를 요구하면 아이를 주고, 그렇게 쇠약해져 가다가 죽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순수한 사랑.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네. 현상 세계가 그렇게 인위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위적이라는 말 쓸 때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많이 쓰시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 만들면 뭔가 이게 의도를 심어놨고 뭔가 꿍꿍이를 숙여놨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인위적이라는 말을 나쁜 어감으로 우리는 쓰잖아요. 메탈 링크도 지금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위적인 문명의 세계에 순수, 본질이 사람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놓인 인간들은 뭐? 그냥 비극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비극적 드라마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맹인들도 그래서 이미 그 맹인들을 구하러 그 사자가 미리 와 있어서 죽은 건지, 아니면 당도해서 죽은 건지 그것도 몰라요. 어쨌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사제를 가운데 두고 사제를 계속 찾아요. 이 맹인들이. 옆에 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포 세계에 빠져들어가거든요. 절망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그 사제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사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고 죽었다는 거 아니, 그걸 누구에서 아느냐? 그 사제가 키우던 개. 걔가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아주 낑낑대는 그 소리를 듣고 압니다. 혹시 왔었는데 벌써 죽었던 것이었던가? 이렇게 막 하는 와중에 공연 막바지에 가면은 누가 와요. 누가 왔는지는 안 알려줍니다. 근데 누가 와요. 그러니까 더 공포스럽죠. 우리를 데리러 온 저자가 구원자인가? 아니면 우리를 팔아먹으려는 노예상인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코스믹 호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우주 사이즈 재보려고 계속 스크롤 키우면 점점 큰 우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시면 그런 거 무서움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요만 하다고 얘기할 수나 있나? 근데 그런 광막함이라는 거 보면서 막 겸손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경건해지는 신비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이 총체적인 이 어마무시한 이건 감정이 아니야. 그냥 뭔가 이 엄습해온 거거든. 상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펠리아스 멜리장들을 보면은 저는 멜리장들의 시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순수한 사랑? 이거를 묘사하려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순수한 사랑이 뭐냐? 그 자체로 관념이라 저도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펠리아스와 멜리장들을 읽으면 그게 뭔지 직관적으로 오는 지점들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징주의 설명 좀 듣고 나니까 고도를 기다리며도 되게 많이 생각. 이렇게 되죠. 네. 네,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는 제가 뭐 부조리하고 뭐 희곡하고 뭐 하고 사실 모든 사조들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상징주의 이전에는 이런 희곡이 없었단 말이냐? 아니에요. 있었죠. 당장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 비극에는 신화를 다 모티브로 하고 있고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언어를 묘사해주는 예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 페이레시아스니 혹은 뭐 전가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뭘 전달해주는 이런 암시성 언어들이 넘쳐나잖아요. 셰익스피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암시성 언어 있어요. 심지어 그 암시성 언어를 리얼리틱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유령으로 등장시키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있는데 상징주의라는 이 예술자재가 확고하게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분명하게 역사적 태제를 놓고 보면은 사실주의에 대한 반동이 있었고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나 혹은 어떤 실증적 낙관론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왜냐면 그것만 강조하면 정말 신비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쳐내게 되는 거거든요. 현대 요정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 요정 보고 싶어요. 게임 속에서 말고 있으면 세상이 좀 신날 것 같아요. 사실 인간들만 보고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악한 인간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착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요소는 모든 희곡에 다 들어가 있다. 그 상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버리자라고 시작했던 게 사실주의예요. 웬걸?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논문이 되잖아요, 사실주의가.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주의도 상징주의의 이런 격렬한 반발을 겪으면서 얘들을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맞네, 저런 게 중요하네 라고 바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체업의 희극? 체업의 사실주의? 사실주의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체업의 사실주의 작품은 사실주의라는 주류 속에 속해 있지만 현대에 있는 어떤 새로운 감성, 상징성, 표현성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극작가거든요. 그래서 체업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업의 4대 장막 제목 자체가 다 상징이잖아요. 칼배기, 벚꽃동산, 반야 아저씨, 세자매. 제목 자체가 상징이잖아요. 그걸 누가 부정해요? 근데 사실주의자들이 이걸 부정했던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부정을 취하겠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상징주의자들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흡수합니다. 트레블레프가 갈매기를 쏴 죽이잖아요. 이게 무슨 상징이야? 라고 질문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풀면 재미없지만 이런 시선에서 보면은 그만큼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느끼는 영역들이. 아까 저는 멜리장들의 입장에 대한 저의 해석만 얘기했지만 이것 말고 생각해야 될 기호들이 굉장히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극에는 내가 여기 흠뻑 빠져들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들어가면 정말 재밌거든요. 왜 재밌냐면 상징 기호들이 넘쳐납니다. 펠리아스 멜리장들에 나오는 상징 기호들만 해도 성을 둘러싼 울창한 숲, 어둠이 지배한 성, 무언가를 치우는 문지방, 샘은 밑에 끝이 없어. 숲속 샘에서 또 만나는데 그 숲속 샘도 끝이 없어. 숲속 샘에서 멜리장들은 왕관을 버렸고요. 공원의 샘에서는 골로의 반지를 버려요. 이런 행동 기호들. 그리고 끊임없이 얼굴을 확인하려고 드는 램프. 빛. 눈이 멀었지만 진실이 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아르케왕. 눈을 반짝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골로. 모든 상징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갖다 써서 붙이면은 논문 앞에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즐기다 보면은.
그래서 시를 읽는 재미가 이런 재미일까요? 시에서 뭔가 사람들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물론 의미가 없이 쓰는 시들도 있죠. 또 다른 장르로서.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팔레상과 멜상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드라마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드라마는 제가 얘기 들은 게 다입니다. 그 드라마 말고는 없어요. 정말 간단한 드라마거든요. 그 드라마를 둘러싸고 얘네들이 어떤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정말 수많은 의미들이 다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상징적이고 그러면 거의 배우들 본인들이 진짜 시인이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 그래요, 맞아요. 질문 잘했어요. 질문 잘했는데,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 당장 생각해보니까. 상징적이고 뭔데 이걸 연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왜냐면, 왜 연기를 어떻게 하지라는 이 질문이 왜 나온 거냐면, 지켜서 설명드렸잖아요. 의도가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없다는 건 그 인물들의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연기를 정말 나는 어떻게든 의도가 있는 인물로 이걸 해석해서 연기를 해야겠어. 이런 예술론을 갖고 있는 계신 배우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배우들 어떻게든 해석해낸 의도를 넣어서 연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될까요, 말 그대로? 안 돼요. 상징주의 극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하고자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르네포라는 연출가가 이걸 연출했거든요. 그걸 초창기 공연을 봤던 비평가가 써놨던 이 묘사문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품도 사용 않고 갑옷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미 사실주의를 버렸다는 얘기죠. 무대 조명을 바로 머리 위에 설치해서 인물들을 모두 그림자짓게 만들어. 자, 어둠 속에 쓰여 있는데 희미함이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신비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연출적인 효과 장치로 쓰이는 거예요. 배우들의 외관이 거의 보이지 않고 배우와 관객 사이에 일부러 샤천 같은 걸 깔아요. 그래가지고 안개처럼 저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모호하게 보이게 해요. 이 자체가 이미 상징주의적 화법이죠. 그림에서 화법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의상은 중세를 상징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중요해요. 배우들의 연기는 단음으로 영창을 하였으며, 즉 성직자가 말하듯이 영창을 하였으며, 배우들은 모두 몽유병 환자인 것처럼 연기하였다. 라는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주의적 언어를 연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배우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은 최대한 배제된 낭독의 형식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전달해 줌으로써 관객들이 채우는 거죠. 제가 버벌 시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벌 시너리는 이것보다 굉장히 더 약한 개념인 거고, 상징주의는 이것보다 더 위의 단계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듣고 너희들이 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새끼들 사기꾼들이라고. 연기도 안 해. 또 무대도 돈 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말이나 하고는 지들만 알 것 같으면 이상한 말 짓거리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언어를 이렇게 음미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배우한테 요구됐던 이 자질은 뭐겠어요? 단음해요. 영창하듯이 그 말이 관객한테 정확히 닿을 수 있도록 연기하시오가 됐겠죠. 실제로 그래서 요 펠리아스 멜리장드는 드뷔시라는 연출가가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로 만든 사람들 많아요. 말 자체를 시어처럼 써놨기 때문에 노래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노래라는 것 자체가 원래 상징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 하셨느냐? 사실주의 극도 버거워하시는데 사실주의 극이 굉장히 쉬운 극입니다. 우리들의 현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 말하면서도 괴롭네. 그런데 상징주의는 얘기하고자 하는 세계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언어를 닌겐만 이해 못해요. 상징주의자들의 언어가 그런 언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이만큼이라도 있으시다면 한 번만 조금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거기에 더 씌워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상징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대미가 붙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징주의자들은 그래서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인간들은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대를 물질하기 위해서 관객을 창조적인 몽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표지만 좀 두어라.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간단한 표지들만 두고 그 위에 거 다 치워라.
빽빽하게 들어서 있을수록 상상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상징주의자거든요. 근데 이게 리얼리즘이 이 지시문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리얼리즘 연극, 현대 연극들도 모든 무대를 진짜 리얼한 그대 무대로 같이 넣지 않잖아요. 필요한 것. 필요한 것들만 넣죠. 네. 왜 그렇겠어요? 그게 제작적인 측면으로는 제작자끼리는 저희가 효과도 있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것 이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무대 위에 자신의 방을 올리고 싶어요? 정말 자기의 있는 방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갖다 올려놔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방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기가 뻔하게 움직이는 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뻔하게 움직이는 동선과 들어가자마자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만지는 물건, 습관적으로 가장 어디다가 던져놓는 물건,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리얼즘들도 그렇게 만듭니다. 상징주의는 그것보다 더 걷어내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할 수 있는 몇몇 가지 표지 이외에는 스스로 시를 창조할 수 있도록 다 걷어내어라. 그러니까 리얼리즘 연구만 줄창 보던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뭐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 뭐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마저도 비꼬고 있죠. 뭐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이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펠레아스와 멜리장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읽어보실 때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레 말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